네, 제가 뭐 발표 내용을 따로 요약하기보다는 이제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불평등과 관련된 이제 현실을 조금 드러내 주셨다면 그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이제 접근의 하나로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김성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자 네 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토론자 이제 최용조 선생님은 지금 건양대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로 계시고 또 저희 시민건강연구소에도 이제 비상근 센터장으로 세계화 건강연구센터장 그래서 학계와 좀 시민사회를 두루 섭렵하신 분이라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김창원 선생님은 지금 이제 부산대 예방의학 교실에 근무하고 계시고 직책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좀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책 지원 기능을 부산시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역시 학술적인 의견과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견을 조금 대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손정현 박사님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셨고 이제 사실 이 손정현 선생님 박사 논문 주제 건강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 관점에서 그래도 공공의료 종사자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 대구에서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아마 대구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은재식 선생님께서 주로 시민사회 관점에서 이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그러면 10분씩 얘기해 주시고 혹시 플로어나 온라인에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도 선생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이 되었던 이제 코로나19 시민백서 아마 이름이 이제 인권 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라고 달릴 것 같은데요. 연구에 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 한 꼭지랑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시민백서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이번 주제 발표에서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다루어지지 못했던 내용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서 두 가지로 좀 제 토론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 제목을 달아보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평등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결핵은요, 되게 오래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평생 동안 잠복 상태로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호흡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나 메르스와 같이 대중들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전파 차단 같은 감염 관리가 당연히 주요한 정책의 의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소득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경계에 놓인 사람들, 홈리스라든지 약물 중독, 수용 시설의 수감인, 이주민 등이 주요 취약 집단으로 이제 고려되기도 하죠. 이들은 취약 집단인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는 마치 세균을 퍼뜨리는 존재로 여겨진다거나 아니면은 방역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서울시에 이제 홈리스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중에 대표적인 세 개의 병원에서 결핵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100명 중에 59명 정도가 치료에 성공을 하고요. 20명은 치료 도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치료를 중단합니다. 방역 방침에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일반 인구 집단의 치료 성공률이 80%고 치료 도중 사망률은 거의 5% 미만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고요. 네, 방역 당국의 정책을 이 당시 비판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생의학적인 관점인 진단, 치료, 지금의 상황과 딱 맞죠에 대한 집중한 정책들을 주로 펼치고 실제로 전국의 홈리스 결핵 환자 수가 얼마인지조차도 여전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가 홈리스 인권 단체 쪽방 주민들이랑 함께 이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이제 중재 효과를 연구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병원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홈리스 결핵 환자들이 진단받은 초기에 병원에 계시면 마을로 모시고 와서 쪽방을 지원해드리고 고시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수급권도 연계해드렸습니다. 식사도 제공했고요.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돌봄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치료 성공률은 일반 인구 집단의 평균 수준인 80%를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치료 도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2%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한 10명 정도, 100명 중에 10명은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수에 비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수입니다. 그 어떤 다른 생의학적인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조만으로도 달성하지 못했던 홈리스 결핵 환자들의 예우를 이만큼 개선한 적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사람 중심 돌봄,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참여에 기반한 접근들을 하였을 때 감염병을 대응할 때 감염 관리의 성공적인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제 진단하고 접촉자를 추적하고 치료하기에도 매우 버거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8개월이 넘었죠. 어쩌면 이미 늦었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 정책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정책 관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모여서 찾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의료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경험들 아마 저 다음으로 발표를 쭉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활동들이 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위 이런 활동들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제 발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역시나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처벌의 방역 효과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혼자서 확진 이후에 이동 동선을 숨겼다는 이유로 소위 인천 학원 강사에게 2년의 실형이 구형되었고요. 최근에 법원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분은요 본인의 잘못이 가져온 피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었고 그 죄책감으로 공황장애까지 알아왔다라는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벌이 없다면 현재의 방역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처벌의 법률적 해석이 아닌 정말 처벌이 보건학적으로 방역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와 해석,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에서 역학 연구의 기본인 이 카운터팩추얼 반사실적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처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확진 환자들의 대부분은 동선을 숨길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확인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역학조사 과정을 생각해보면 확진 환자와 동선을 찾아가면서 접촉자를 확인하고 또 다른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이 과정 모든 순간에서 환자와 역학조사관 사이의 협력적 관계, 파트너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역학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찰과 범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매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의 끊임없는 설득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선을 감추거나 또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처벌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4일 날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모든 자가격리자들과 확진 환자들은 처벌의 경고와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 이탈 혹은 잘못된 동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처벌이 있는데 왜 벌어지죠? 처벌이 없었으면 더 많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왜 처벌의 방역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자가격리를 이탈한다거나 동선을 속이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자가격리 대상자들 혹은 확진 환자들의 수에 비하면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사연들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가격리자와 확진 환자들이 잠재적 거짓말쟁이처럼 바라보는 상황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는 오늘 주제 발표가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덜 강압적인 방법의 우선적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라쿠사의 원칙의 내용 중 일부죠. 이미 안심밴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자팔찌 논란이 있고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조치에 단계를 마련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넣었죠. 1차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거부하면 시설격리라고 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권고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이 동의에 기반한 안심벨트 부착을 시행합니다. 그것마저 거부할 경우에 고발 또는 처벌의 조치로 넘어갑니다.
자가격리 이탈하면 바로 처벌하는 기존의 아주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선택 가능한 선택지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당사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이 지침 준수가 아닌 바로 처벌하는 상황이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감염병 질환에서 많은 연구들로 밝혀져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새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저희는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해법은 저는 더 많은 사회적 지원,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사람과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범죄화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병든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거부하고 일터로 나갔던 일용직 노동자의 사연을 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무도 왜 그랬는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홈리스 결핵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치료받을 주거 또 주지 않으면서 말을 안 듣는 환자다. 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주는데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은 그 숫자를 줄이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자가격리자 확진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기반한 사회적 보호, 지원을 우선하는 전략이 저는 이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어떤 전략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0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침 위반이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미준수 사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신종 감염병 대유행을 저희가 지금 8개월 이상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논의와 그런 실천적 해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9분 20초에 토론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안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 불평등 이슈 관련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감시와 처벌로 일관했을 때 한편으로는 불평등, 한편으로는 감염의 문제가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창훈 선생님께서 그럼 10분 동안 다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소개받은 김창훈입니다. 전 옆에서 토론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길게 해도 10분이 안 되는. 아, 네, 네. 너무 맘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나고.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별로 원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어서요. 매우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고 매우 많은 남들을 몰라도 될 알기 원치 않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렇게 속속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 건강 매우 안 좋고요. 그리고 공통된 문제 인식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떤 거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 다 확인되고 있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인 그 유행 양상들, 각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유행의 양상들에 비하면 다행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아주 이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나올 텐데 오히려 이제 주류가 아닌 이제 곁다리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이제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안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 수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경우 뭐가 문제냐? 기존에 이제 문제점이 문제의 영역이라고 한국 사회 한계, 뭔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성공의 근거로 왜곡돼서 활용되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 근본적인 아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또는 정치적 접근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불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 거버넌스만 또 논의해서는 안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드러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평상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재난이라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은 재난 대응과 관련한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보지만 되게 집단적 사고라고 하죠. 구국의 결정을 하지만 알고 보면 나라를 망치는 이런 결정들을 되게 이제 관료 집단들이 되게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 속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평상시에 안 됐던 거는 재난 상황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여러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정리되고 있는 측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동조를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정리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회계약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국가의 존재 이유나 뭐 인간 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을 크게 안 하기로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세상이 좀 장밋빛으로 그려졌던 여러 가지 원칙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원칙에 기반한 이렇게 기반해서 이제 이 사회가 또는 그 사회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국가가 이게 활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까 실제로 우리의 같은 구성원으로 절대 고려되지 않는 배려받지 못하는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 범위와 수단에 대한 고려가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공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상황. 그 범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제 의료기관들이 참여시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중보건 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아까 매우 효율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의 관점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에 속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라쿠사 원칙도 말씀하셨지만 조치에 대한 지원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면 그리고 본인의 자유권적인 여러 가지 권리를 유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반드시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논의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수준 이제 발목을 잡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치료 병상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공중보건 위기 때 이게 적절한 수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의제에 전혀 포함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난국, 이 어려움 속에서 그 공공병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결정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 생각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 또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이 주된 역할을 하다 보니 실제 나머지 95%, 90%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에는 유행 시 쓸 수 있는 감염병 관리 기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요. 이게 공공병원들만 원래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면 이 많은 수의 감염병 관리 수단 기관이 정책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종합돼서 결국 보편적인 건강 보장이라는 이 사회 목표, 활동에 주요한 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필수적인
보건 의료나 공중보건과 관련한 이런 자원의 접근성 그리고 지원에 대한 굉장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도 만들어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치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상황이 앞으로 그 민주적 거버넌스, 재난 상황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청하는 기회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또는 사회의 존재 이유나 이 활동 수준, 활동하는 방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다들 사전에 예단해 버리고 상상력조차 없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거의 해체된 수준에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찰이나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사회적 시장적으로 운영되는 이 근본적인 이 운영 형태와 뭐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효율적인 뭐 사회제도라고 하는 관료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러니까 이들 관료들의 수준 그 손에 그러니까 이 결정까지도 이제 다 맡겨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은 그들의 재량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병원 모든 곳에 다 실제 활동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재난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이 큰 괴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관료제를 대체할 뾰족할 뭔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기관 또는 외부의 참여적 구조가 어떤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이런 주요 주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게 누가 할 것이냐, 분권을 시킬 거냐, 중앙 집중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권한 조정을 거친 후에만 뭔가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어떤 주요한 영역들 아까 이제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바꿔낸 사례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의 좀 수집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역, 많은 곳에서 실행이 가능한 측면에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 거버넌스의 문제로 논의를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몰랐지만 알게 됐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는다면 재난상에서 뭔가를 좀 더 배려해주는 제한적인 아마 검토와 접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요즘에 많은 생각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한 검토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칙에 기반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앞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 공공보건이라는 맥락 그 하나씩의 문제가 결국 그 전반적인 인식에 아마 성공 여부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듣는 분들도 많이 마음이 어두우셨죠. 보통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고 보통 이런 게 보통의 풍경이었는데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 워낙 여기저기 치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시민사회 활동가보다 더 많이 어두우셔가지고 저는 이 토론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아래로부터 바꿔야 된다. 이제 선출된 권력과 시민사회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뭐 해석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공공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역시 좀 공공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국립중앙의료원의 손정현 박사님 10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공공의료 정책팀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손정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자장께서 건강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의 토론은 주로 공공의료 정책 현장에서 실무자로서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 작업을 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거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조금 방역이랑 서비스 제공 측면보다는 그 치료 체계, 치료 영역의 정책, 싱크탱크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복지부의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핵심 업무가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광역시도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운영 지원하고 있고요. 중앙단위에서는 범부처 공무병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 또 앞서 토론해 주신 두 분 교수님들께서 학술 개념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더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시민 백서 작업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부족하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민건강연구소의 이런 시민 관점의 어떤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제가 일하는 곳에서 우선순위는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나 체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지역 격차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물론 공공의료 강화 궁극적으로는 인권이나 형평성이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주목하고 사업적으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큰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삶과 고통, 건강에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해주시는 연구소의 작업에 지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중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황과 원인 파악하고 해결 방법 찾는데 이제 지역은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보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방분권이 좀 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앙에서도 지역 불평등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 불평등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고 그런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 가봤더니 동서 간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중앙에서 그거를 알 수는 있지만 그 배경과 맥락,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도출하는 것은 아마 지역이 훨씬 더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로 의료 자원 측면에서 보면 국립대 병원도 있고 지방의료원도 대여섯 군데가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에 코로나19 대응하는 것과 둘 다 없는 울산이 코로나19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역 현황은 지역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러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지역이 잘 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된 케이스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책 방향성을 선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와 인권인데요. 그 지역 현장에서는 지역 정책 결정에 권리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책무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일 텐데요. 아직 지방정부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권한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권한들을 차츰 이행해 나갈 그런 미래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시도의 정책 역량 강화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광역시도의 전문적이고 책무성을 갖춘 싱크탱크로서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재단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지역 간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 격차도 많고요. 연구원 풀도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단이라는 조직에서 연구원들이 다들 계약직입니다. 고용 불안정 그리고 시도와 지원단 간의 어떤 권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거버넌스를 실체 정책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게 저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걸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거 아마 교수님들이 잘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실무자로서 느낀
그걸 좀 말씀드리면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거버넌스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비스나 정책 기관 간의 연계 협력으로 이 거버넌스를 조금 좁혀서 보면 말씀으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여전히 이제 기관 중심의 관점이 강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우리 사회에서는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되지 왜 연계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이런 연계 협력을 하려면 기관 역량이 중요한데 제코가 속된 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거버넌스인가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지만 거버넌스가 되게 다양한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에서도 다르고 이제 발전 단계에서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버넌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실무자로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연계 협력과 같은 경험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계 협력의 목적이 뭔가, 누가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지금 필수 의료 서비스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창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함께 여기는 이제 정책 중심의 싱크탱크고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감염병 관리를 하는 이제 사업 중심의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이 두 조직 간의 거버넌스가 사실 원활히 잘 구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의 원인은 금방 말씀드린 문제 부분도 좀 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방 정부의 의지가 되게 크게 좌우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세금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요구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허투루 쓰면 안 되겠지만 돈과 사람을 들여도 당장 성과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거버넌스 사업은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진득하게 해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될까 말까 거버넌스인데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버넌스 업무가 사실 뽀대도 안 나고 어렵기만 하거든요. 이런 유사한 조직에 계신 분께서 하셨던 표현인데요. 욕바지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조별 과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개인 과제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로사항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시민 참여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시민 참여 말씀을 하면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부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뭘 해요? 의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잘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문가 패러다임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중심 패러다임에서 그 핵심이 권력 관계를 밸런싱하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민주주의 인권에서도 그게 핵심이고요.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문제 정의하는 프레임에서부터 작동할 텐데요. 그걸 또 해결하는 정책 방향성 설정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우선순위 결정에서도 권력은 작동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학술적인 논리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적 측면에서는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발표하신 연구자분들에게 두 가지 첨언을 드리면 하나는 위험 불평등을 보여주실 때 자료가 가능하시다면 지역의 어떤 부분들 변수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시민 참여가 꼭 제도화가 되는가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여튼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거버넌스 접근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이었다는 것,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서 정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공공 분야에서 오신 분들 특징은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해주시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의 공공의료가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취약한 상황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달았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좀 좋은 사례들
설득할 수 있고 정책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좀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의 은재식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공공의료 사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보다 저를 어렵게 요즘 힘들게 하는 것은 좀 정치 세력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좀 티락티락거려 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 감염병 전환은 불평등을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 심화시키고 또 그로 인한 양극화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앞서 얘기했던 장애인이나 빈곤 아동, 빈곤 노인, 또 일해도 가난한 불안전 노동자들 등은 이제 재난의 일상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표현한 의학적 취약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 집단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런 대책과 대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 노동자나 홈리스 등 주거 취약 계층이나 장애인 또 코호트 등 주거 및 시설 환경의 취약 감염성을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이들은 대상에 따라서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또 일하는 곳에 따라서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주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매일 언론에서 이 서울 수도권,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값 폭등 이런 거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불평등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이들 부분들은 밀접 접촉자가 만약 된다면 독립된 1인 가구 아닌 이상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대규모 사회복지 시설 같으면 앞서 얘기했듯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제로 했습니다. 또 아마 또 이런 다시 유행이 온다면 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근데 왜 빈곤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사회복지 시설만 선제적으로 일하는 미명 안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엄연한 차별이고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또 부산에서 발생한 보는데요. 이 요양병원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자체가 우리가 충격적이었고 이후에도 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예방적으로 선제적 코호트 격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왜 예방적 코호트를 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서 우리 대구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6월 10일 날 우리 대구 지역에서 47개 대구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구 행동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 발족 취지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방역 의료뿐만 아니라 행정 전 분야에 이 코로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행정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이 중에 보건의료, 노동, 젠더, 돌봄, 행정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시민사회 요구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역과 의료 부분들은 대구시가 매일 1일 브리핑도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나머지 분야,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그런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와 또 대구시 전체 이 종합 행정을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 전체 행정의 대응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또 각 부서별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난 앞서 얘기했듯이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 정부, 시민 사회에 책무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김성희 선생님이 코로나19 방역의 사회적 성격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의 필요성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대구의 슬로건이 대구 시민이 최고의 백신입니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구 시민이 최고의 백신이라기보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민 참여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정책 당국이 방역의 주체로서 시민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는지 되게 의문스러울 때가 좀 있고요. 그동안 행정이 시민을 단순하게 어떤 동원의 대상, 주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객체의 대상을 쭉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의 어떤 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일부 전문가와 행정에서 모든 정보를 좀 독점하고 시민들을 따라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감염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 시민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구의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대구원인이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병상으로 집에서 또 이송 중에서 사망 사건을 보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공공의료의 확대 또 공공성의 강화 이런 부분으로 아직까지 나아가는 데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의 역할은 1차적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식과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정부의 어떤 동원되고 순응하고 협의하는 그런 대상을 넘어서서 비판과 견제 속에서 거버넌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앞서 김성희 쌤이 쭉 얘기했던 그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가 이 생존권을 위협받거나 또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받는 과정에서 투쟁을 통해서 그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나와서 나름대로의 어떤 거기에 순응해서 만든 그런 결과가 아닌가, 또 자원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층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시민사회가 좀 더 강한 요구와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투쟁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그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탈호나 탈시설 또 주거,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또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어떤 선순환적인 연계 방안인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 코로나 유행은 기존의 모든 체계와 전혀 다른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의 어떤 일정 정도 달려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로 행정과 관련 기관 등 위기 대응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을 특히 감염병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각 부서별 보건의료 방역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모든 부서에서의 위기 능력을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기존의 어떤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면 간연히 보건의료와 방역 또 이 재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또한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당사자와 시민사회를 어떻게 동원이 아닌 또 필요에 의해서 협력관계가 아닌 동등한 또 비판도 또 겸허히 들으면서 좀 시간이 약간 더디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거버넌스 구축이 되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이 전략 수정이 되게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그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대구에서도 그렇게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자분들이 정말 귀신같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서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참여가 이제 들러리 내지는 이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적 공공성에 기초한 그런 참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혹시 네 분 토론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정우 선생님이나 김성희 선생님 혹시 좀 코멘트하거나 뭐 답변하거나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기 나오셔서 아마 네네 마이크로 네. 예, 저 네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말하는 거버넌스의 한 축은 사실 정부고 한쪽은 시민사회였는데 그 두 분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 고민, 그리고 은재익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앞으로 보고서 쓰는데 더 잘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이 거버넌스가 사실 뭐 말로는 너무나 좋죠. 어디서나 선호되고 이 정치적인 매력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린 일이고 이게 시민이 진짜 주체로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이나 다 물음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사실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고 비루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지만 이 재난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선생님들과 고민하고 저희도 연구소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정우 선생님도 혹시 네. 네, 현장에서 느끼신 점들 그리고 어려운 점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까 거버넌스도 현장에서 제 뭐 욕바지다 뭐 이런 그런 디테일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더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세션이 지역 간 격차 해소인데 저희 위험 불평등 파트에서 좀 지역 불평등을 많이 못 다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보고서에서도 좀 지역 간의 불평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토론자 중에서 뭐 또 아쉬운 충분히 다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라는 한자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용어가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흔히 이제 위기라고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 이게 바이러스는 똑같지만 사실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이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최홍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평등이라는 게 그런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취약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상황에서는 이런 불평등에 대한 접근,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실 공중보건 위기를 타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물자를 막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원의 적극적인 투자 플러스 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말하자면 이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의 이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는 종류의 이 참여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론자 오신 분들이 다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메르스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진전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다들 하도 어두우니까 저라도 좀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거버넌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종류의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위험 불평등의 대응과 어떤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럼 이번 세션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